안녕하십니까. 에필성형외과 원장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턱 재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턱 재수술은 점점 윤곽수술이 과거 10년 전에 많이 유행을 했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많이 이제 하고 있지만 재수술이 계속 이제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우리 병원에서도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이제 윤곽 재수술이 문의가 하고 또 수술도 하고 이렇게 되고 있죠. 특히 이제 뼈를 우리가 처음에 상담하러 올 때 턱이라는 이 뼈라는 거에 대해서 특히 신경이 뭐 있다, 혈관이 터지면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첫 번째 결정도 쉽지가 않겠지만 두 번째 턱의 재수술을 결정할 때는 매우 이제 예민해지겠죠. 특히 이 의사가 수술을 제대로 잘 할 것인가, 그리고 문제는 없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쌍꺼풀이라든지 이런 수술들은 각자 병원에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래 뼈 수술은 한번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면 타 병원으로 옮겨가는 것도 왕왕 제가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유형의 턱 재수술이 생길 수가 있고 어떻게 또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턱 비대칭입니다. 여기 보시면 턱이 전체적으로 울퉁불퉁한 라인이 생긴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턱 비대칭이 생겼을 때 턱 중심이 예를 들어서 틀어진 경우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수술 전 자료가 없다면 이게 원래 있었던 건지 아니면 수술하고 나서 비대칭이 생긴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쉽진 않지만 그 환자분의 어떤 습관을 통해서 그리고 CT를 통해서 얼굴 중심축과 턱축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그 턱축이 전체로 틀어져 있다면 그거를 인지를 시켜드리고 다시 이제 손을 봐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전체 턱의 비대칭을 윤곽수술로 매끈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게 수술을 한번 하고 두 번째 할 경우는 신경이 좀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신경에 가까워질 때도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특수 장비가 이런 초음파 톱 장비가 되겠는데요. 이 장비는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냐면 초음파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안경 우리 세척할 때도 초음파 기계에 넣게 되고 여러 가지 초음파 장비들을 많이 보셨을 건데 약 22,000Hz의 미세한 진동, 우리 사람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겠죠. 미세한 진동으로 하다 보니까 딱딱한 물체에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물체에서는 이게 진동이 멎기 때문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이용해서 초음파 톱으로 수술하게 되면 이제 뼈를 자를 때 혹시 신경이 있더라도 신경이 부드러운 조직은 다치지 않고 딱딱한 뼈를 제거를 하면 되니까 결국 경부 조직만 선택적으로 제거를 하고 피부라든지 신경 같은 연부 조직은 진동이 흡수가 되도록 해서 좀 더 안전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재수술할 때는 기계적인 톱보다는 이런 초음파 톱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신경 위치가 또 어느 만큼 좋은가. 예를 들어서 이런 환자분 같은 경우 CT상에서 굉장히 신경 위치가 좋지가 않죠. 그러면 아예 신경을 다치고 하든지 아니면 그 신경을 살린데 비대칭이 있는 거를 좀 감수를 하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 위치가 턱 재수술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턱 비대칭을 전체적으로 좀 더 그전보다는 매끈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술을 많이 신경 가까이 했으면 재수술이 어렵게 되고요. 그나마 첫 번째 수술이 신경 위치가 좀 덜 가깝게 돼 있으면은 수술하기 훨씬 수월해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턱끝을 안 하고 사각턱만 수술했었던 경우에 결국은 마음이 안 달아서 턱 전체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턱끝이 되게 밋밋하신 분, CT를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밋밋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사실은 이 밋밋한 턱끝보다는 사각턱만 이제 신경이 쓰여서 사각턱을 수술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느낌이 역사다리 꼴형이 되는 거죠. 이분도 보면 그 다른 병원에서 사각턱 이미 수술을 하고 오신 분인데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턱이 밋밋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부조화가 생겨서 턱 전체를 매끈하게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턱끝이 안 했기 때문에 수술이 훨씬 이제 좀 용이합니다. 그렇게 해서 턱끝을 다듬으면서 우리가 턱 전체를 비대칭을 보게 되면
훨씬 쉽게 전체 턱의 비대칭을 개선을 하고 턱 끝도 갸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턱이 너무 밋밋한 경우는, 그리고 거기에서 좀 턱이 무턱이다, 뒤에 들어갔다면 턱을 전진하면서 갸름하게 하기가 동시에가 쉽지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무턱 수술 같은 경우에 턱 끝을 수평 절골해서 앞으로 내게 되는데, 이 밋밋한 걸 내다 보니까 전체가 너무 밋밋해져서 턱 끝 전진술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T절골이라고 여러분 뭐 들어보셨겠지만, 이 중간 뼈를 떼서 좀 더 갸름하게 하는, 무턱을 전진을 하면서 갸름하게 하는 동시 수술이 있긴 합니다만, 이 턱 끝 자체가 너무 밋밋한 경우는 또 T절골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환자분한테 동의를 구해서 먼저 갸름하게 하고 난 다음에 뭐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턱 끝을 이제 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턱을 전체를 갸름하게 먼저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턱 끝을 내는 수술을 해서 이제 수술 전후를 이제 비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깔끔하게 하면서 내기가 뼈 구조상 쉽지가 않다는 거죠. 2번을 해야 되는 경우도 뭐 드물지만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큰 턱인 경우입니다. 턱이 큰 경우에는 수술을 할 때 여기만 이제 자르고 큰 턱이 남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각턱이 발달돼서 이 부분을 수술했다가 턱이 이쪽만 너무 뾰족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앞턱을 같이 절제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듬으면서 앞턱을 잘라서 해주면 옆모습 보셨을 때 앞턱이 이렇게 전후로 줄어든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각턱만 고집하신 분들이 나중에 앞턱에 턱이 나왔다, 턱이 들어갔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앞턱 부분도 같이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재수술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이 각이 다른 경우입니다. 사각턱의 각이 다른 경우인데요. 이것은 한쪽 턱을 괴는 습관으로 해서 턱이 짧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첫 번째 수술에 너무 이제 잘려 있는 경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반대쪽을 맞춰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줄어든 부분을 맞춰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앞쪽이 한쪽만 많이 잘려 있다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이 부분을 보형물 등으로 해서 채워 넣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공 보형물은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사각턱을 만들더라도 지방 이식으로 자가 조직을 이용해서 여기는 좀 더 줄이고 여기는 각을 만들어내는, 이런 식으로 이제 비대칭 수술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턱 재수술을 할 때는 환자분도 많이 예민하시지만 의사와의 환자와 라포 관계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처음 수술하신 분한테 그 마무리를 받는 게 가장 좋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미심쩍거나 걱정이 되시면 먼저 CT를 제대로 찍어서 한번 확인을,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진단에서 전체적으로 자기의 어떤 신경 위치 때문에 그래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수술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지를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단순히 자기 마음에 안 든다, 이상이 생겼다고 의사 쪽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스스로 또 마음이 많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타 병원 가시더라도 또 수술 받아야 되고, 모든 의사가 환자의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환자와 의사와의 신뢰관계를 계속 지속을 시키는 것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염증으로 생긴 이제 턱 재수술이 되겠는데요. 이 염증으로 생긴 것은 환자의 몸 상태와 연관이 좀 많습니다. 보통 우리 의사가 담배나 술 같은 이제 그런 부분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나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피는데 왜 염증이 생겼나, 의사가 잘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몸의 에너지가 굉장히 작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성 부신피로 증후군이 있다, 아니면 교감신경계가 자율신경계의 실조증이 있다, 아니면 에스트로겐이 우세증이 있다, 이런 몸의 호르몬 변화, 아니면 에너지가 굉장히 약한 경우는 수술했을 때 그 자체가 에너지를 쓰게 되고, 그때 몸의 에너지가 작았을 때 회복하는 과정에서 몸이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분의 이제 특징이 잠을 원래 좀 늦게 주무시는 분, 그리고 손발이 좀 차신 분들, 그리고 여자분 같은 경우 냉이나 생리통이 심하다, 아니면 생각이 너무 많으시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계속 달고 이제 사신다, 그리고 뭐 기립성 저혈압으로 해서 갑자기 일어섰을 때 어지럽다, 이런 유형 분들은
몸의 에너지가 굉장히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것이 부신비로 증후군의 하나의 또 특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몸을 먼저 에너지를 올려놓고 나서 수술을 하시는 게 그게 가장 염증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얘기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턱 재수술은 그만큼 환자분에게도 중요하고 의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만큼 선택을 잘 하셔서 그리고 환자를 관리를 잘 해주시면은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